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윤석열 후보 부부의 통신 자료를 17차례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공수처의 사찰 논란에 영장에 기초한 집행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2030 세대를 겨냥한 새 슬로건을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신한울 3, 4, 5기 원전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전 세계 하루 확진자가 144만 명으로 역대 최다로 집계됐습니다. 국내에선 오미크론 확진자가 하루 사이 100명을 넘기면서 확산 가능성을 키웠습니다. 마약에 취해 자동차로 3.8km를 내달린 조직폭력배가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차량 타이어에 실탄 11발을 쏴 붙잡았습니다. 백신 미접종자의 사회적 고립이 커지고 있습니다. SNS엔 미접종자를 거부하는 음식점 명단이 공유돼 업소와 미접종자 간 갈등도 벌어집니다. 대선 설명서 서반장 김반장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아들을 향해 타인을 뜻하는 남이라고 표현한 이유와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 복귀 가능성 여부 취재했습니다. 누리호 1차 발사 당시 산화제 탱크의 고정장치가 풀리면서 3단 엔진이 조기 종료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산 실수가 원인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공수처가 TV조선 기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통신 조회를 하면서 불거진 사찰 의혹이 야당 대선 후보와 그 가족에게로까지 번졌습니다. 공수처와 검찰 그리고 경찰까지 윤석열 후보와 아내 김건희 씨의 통신 내역을 여러 차례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가 이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할 경우 언론 사찰 의혹이 대선을 앞둔 정치 개입 논란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야권에선 김진욱 공수처장 탄핵과 공수처 해체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박성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신조회 내역서입니다. 공수처 3차례, 중앙지검 4차례 등 모두 5개 수사기관에서 10차례 통신자료를 조회했습니다. 윤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도 공수처 등이 모두 7차례 들여다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불법 사찰로 규정한 윤 후보는 국민에 대한 입법 사기라며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권위주의 이런 독재 시절에나 있던 짓을 이렇게 하는 거를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왜 정권을 교체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자명하게. 오늘 기준 의원 78명이 공수처 조회 대상이 된 국민의힘은 김진욱 처장의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김진욱 처장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충고할 것이고 즉각 탄핵시키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불법 사찰 국민신고센터를 설치해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빙산의 일각만 드러나고 있는 반인권적, 반민주적 행위의 전모를 국민과 함께 밝히고 언론이 통신조회로 시작된 공수처의 사찰 의혹이 야당 대선 주자로까지 번지면서 대선까지 변수로 작용하는 게 불가피해졌습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자, 사정이 이런데도 공수처의 해명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에 이어서 잘못된 수사 관행을 답습한 건 유감이다. 딱 여기까지입니다. 공수처 설립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도 아무 말이 없고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였던 민주당 역시 20일이 다 되도록 그 흔한 논평 한 줄 내지 않고 있습니다. 2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국회 한복판에서 집단 몸싸움이 벌어지고 쇠지렛대와 장도리까지 등장합니다. 지난 2019년 4월 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대를 뚫고 공수처법을 신속 처리한 건으로 지정하려고 하면서 극한 대치가 벌어진 장면입니다. 이렇게 밀어붙여 만든 공수처가 야당 정치인들은 물론 수사 대상이 아닌 기자와 일반인의 통신 기록까지 무더기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민주당은 20일째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되레 열린민주당과 합당에 합의하면서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목표로 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문제를 의제로 올렸습니다. 열린민주당과 힘을 합해서 여러 가지 혁신 과제 의제들을 토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에선 과거 이재명 후보가 검경의 통신자료 조회 사실을 거세게 비판했던 걸 언급하며 침묵은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고 공수처 등의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창피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도 과거엔 맹렬하게 비난하던 사람들이 왜 아무 말이 없냐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은 내일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에 출석해 이 문제를 추궁받을 예정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박범계 법무장관도 법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일이라며 공수처를 옹호했습니다. 야권에서 제기되는 공수처 존폐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발을 뺐습니다. 이 역시 선택적 관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김진욱 공수처장과 관계자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건 23일. 기자들과 가족 등을 상대로 한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위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침해가 된다든지 반헌법적인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고발을 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했습니다. 그동안 공수처는 적어도 기자 4명을 상대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한 정황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예 이들의 통화 기록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자료까지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카오 측은 수사기관이 시기를 특정해 영장을 제시하면 대상자가 속한 대화방 참여자의 정보까지 제공하는데 공수처가 이런 식으로 많은 통신 자료를 손에 넣어 기자는 물론 가족과 지인, 정치인 등 광범위한 조회를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공수처 통신조회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옹호했습니다. 어찌됐든 영장에 기초한 집행이고요. 존폐 문제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검찰이나 법무부 수사 경험을 공수처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어마어마한 전파력에 지구촌의 방역 방어망이 속수무책으로 뚫리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전 세계에서 144만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미국은 무려 51만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가운데 60%가 오미크론 감염자였습니다. 유럽도 초비상입니다. 송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원은 쉴 새가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전쟁터입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남성, 간신히 입을 뗍니다. 미국의 신규 확진자는 51만 2,553명, 역대 최악입니다. 오미크론이 60%에 달합니다. 10 years in emergency medicine, this is probably the worst scenario that we've been through. 유럽도 기록적입니다. 프랑스는 18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하루 만에 확진자가 2배가 되자 재택근무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Aucune mesure ne résout le problème en soi et nous sommes devant l'inconnu avec ces variants. 영국은 13만, 이탈리아는 8만 명에 육박합니다. 그리스와 포르투갈도 최다입니다. So it logically makes sense to update the PP guidance. 캐나다 퀘벡주는 의료 체계가 마비되는 걸 막기 위해 의료진은 확진 판정을 받아도 일을 계속하게 했습니다. 중국은 감염자가 보고된 산시성 시안을 7일째 봉쇄하고 있지만 나흘째 150여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확진은 144만여 명. 사망자가 덩달아 폭증하지 않고 하루 7천 명 정도로 유지돼 그나마 다행입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도 하루 새 100명 이상이 늘어서 558명이 됐습니다. 특히 세 자릿수 증가를 기록한 건 오미크론 사태 후 처음 있는 일이어서 전 세계적 비상 상황이 우리에게도 먼 산 불구경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미크론 확진자 판정에 걸리는 시간이 내일부터는 사흘에서 3시간으로 줄게 돼 확진자 폭증으로 이어질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1일 오미크론 첫 확진자가 나온 전북의 유치원입니다. 8일 만에 오미크론 확진자는 79명,
감염 의심자는 106명에 달합니다. 첫 확진자는 백신 2차 접종자에 해외여행을 한 적도 없어 오미크론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집단 감염은 8건으로 감염자는 109명입니다. 여기에 산발적인 감염자 16명을 더하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오미크론 감염자는 전체의 22%에 달합니다. 결국 어느 시점상 국내에서도 델타를 대치해서 오미크론이 우세종화되는 것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일부터는 오미크론 신속 검사도 도입됩니다. 유전체 분석에 3일 정도 걸리던 시간이 3시간으로 단축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집계되는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그걸 찾아내기가 좋은 건데 우리는 지금 거의 찾아내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빙산의 일각일 것 같아요. 하지만 오미크론 증상이 길어도 감염 9일 내에 나타나기 때문에 정부는 오미크론 밀접 접촉자의 격리 기간을 기존의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어제 3,000명대였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하루 새 1,500명 넘게 급증해서 다시 5,000명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 역시 역대 최대입니다. 정부는 오는 금요일 새로운 방역 지침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런 사정을 감안해 현행 거리두기 연장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서울 용산역 앞 선별검사소. 쌀쌀한 날씨에도 검사를 받으러 온 시민들이 줄을 잇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5,409명으로 하루 새 1,544명이 급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151명으로 늘어 또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여전히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0%대로 높은 상태이고 위중증 환자 수도 1,000명을 매일매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연장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거리두기 연장 여부는 오는 31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확산세를 더욱 강력히 잡는 데 방역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부터 얼마나 더 총 유행 규모를 줄여내면서 위중증 환자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기 시작하고 의료 체계의 여력을 확충해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음 주부터는 방역 패스에도 유효 기간이 적용돼 2차 접종 14일 후 180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접종 완료자입니다. 유효 기간일 경우 이 같은 음성이 나오지만 유효 기간을 넘기면 나오지 않게 됩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대선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한 이낙연 전 대표가 처음으로 이재명 후보와 함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그동안 써왔던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구호 대신 나를 위해 이재명이란 새로운 슬로건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어떤 뜻이 숨어 있는지 고희동 기자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 대선을 70일 앞두고 민주당이 새롭게 내세운 슬로건입니다. 기존엔 추진력을 내세운 이재명은 합니다였습니다. 내 밥상을 위해, 내 출근을 위해, 내 지갑을 위해 이런 뜻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을 거다. 진보와 보수 같은 진영 논리보다 개인의 삶과 이익에 부합하는 후보에게 투표하려는 2030 세대를 겨냥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선대위에 합류한 이낙연 전 대표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함께 방문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경선 때 내세웠던 신복지를 계승하겠다는 건데 임기 동안 아동수당을 현행 만 7세에서 18세까지 확대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복지 부분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이제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확정적 범죄자와 토론을 할 수 없다고 한 윤석열 후보를 향해선 특수부 검사 출신이라 그런 듯하다고 공격했습니다.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어줄 수 있다고 믿는 무소불위 특권의식 같은 게 있습니다. 청년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한다고 한 어제 윤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도 외교적 발언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현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 가운데 국민들의 반감이 가장 컸던 정책을 꼽으라면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이겠죠. 그래서인지 이재명 후보도 이 부동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필요에 따라서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공약이 마구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동산 세금 부담은 줄이겠다고 하면서 국토보유세를 추진하겠다 이런 겁니다. 왜 이게 문제인지 더 자세한 설명은 김보건 기자에게 맡겼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양도세 중과 유예와 종부세 일부 완화에 이어 주택 취득세 부담도 낮추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집을 처음 살 때는 취득세의 50%를 감면해 주는데 이 기준을 수도권은 4억에서 6억 원, 지방은 3억에서 5억 원 이하 주택으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보유세 부담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취득세, 거래세 부담을 좀 줄이자라는 취지이고. 하지만 후보직 속 부동산 개혁특위는 토지이익 배당금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가 제안했다가 여론이 좋지 않자 한 발 물러섰던 국토보유세를 이름만 바꿔 재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바꾼 게 아니고요.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똑같은 제도인데 세금 얘기만 막 하는 거예요. 감세 공약과 부동산세 신설은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힘도 이 후보의 진짜 공약이 뭐냐고 따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토지이익 배당제는 국민의 동의를 받겠다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며 다만 당면한 부동산 문제부터 해결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최근 들어 지지율 하락에 비상이 걸린 윤석열 후보는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았습니다.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처음인데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 원전 현장을 첫 방문지로 정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고향인 안동에선 신공항 건설을 약속하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탈원전 정책으로 경남 창원, 경북 울진 등 동남권 지역 경제가 가라앉고 있다며 집권하면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초법적, 비이성적 정책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얼마나 위태롭게. 감원전 정책으로 선회한 이재명 후보를 향해선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때 그동안 왜 가만히 있었냐며 세제에 이어 원전 정책까지 여론에 따라 유리한 정책을 내놓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경북 안동에선 도산서원을 찾아 퇴계 이황의 정신을 받들어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대선 후보 선출 뒤 처음으로 TK 지역을 찾은 윤 후보는 통합 신공항 건설 등 지역 수건 사업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권을 향해선 국민의 재산을 빼앗고 세금을 약탈하고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좌익 어떤 혁명 이념 그리고 북한의 주사 이론 이런 거 배워가지고 그 민주화 운동의 대열에 낑겨가지고 권위주의 독재 정부는 국민 경제를 확실히 살려 산업화 기반을 만들었는데 이 정부는 대체 뭘 했느냐는 발언도 했습니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안한 마음을 밝힌 윤 후보는 항상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건강을 걱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에서 물러난 뒤에 다시 복귀하는 문제를 두고 당내 핵심 인사들이 여러 방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김기현 원내대표인데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문제가 매듭지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대위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여전히 부정적이라고 하는데 오는 31일 김 위원장과 이 대표와의 오찬 만남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TV조선에 출연해 윤석열 후보의 요청은 무조건 따르겠다고 말한 이준석 대표는 당무에 있어가지고 후보가 요청하는 사안에 대해 가지고는 무조건 제가 따른다라고 돼 있거든요. 선대위 복귀를 염두한 발언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중재에 나선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 대표와 복귀 문제에 대해 대화한 뒤 다 정리됐다, 잘 될 거다라며 낙관했는데 이 대표는 서로 자극할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하자는 의미였다며 해석을 달리했습니다. 다만 대표직 사퇴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대한 압박감을 토로했습니다. 자다가 악몽을 많이 꾸는 게 그 털이 깎이는 메모드 하나가 자꾸 저를 쫓아오는 꿈이. 이 대표 측 인사들도 선대위 복귀의 골든타임이 연내라며 복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연말 이내에 당내 문제가 좀 해소됐으면 하는 기대와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 대표가 선대위에서 현재 빠져 있다고 해서 제외된 사람이 아니라며 이번 주 금요일에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대위 내부에선 이번에는 자맹 때와는 분위기가 다르다며 복귀하더라도 당대표라는 위상 회복보다는 대선에서의 역할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30대 남성이 한밤중 자동차로 차량과 시설물을 부수면서 시내를 질주했습니다. 경찰이 실탄 11발을 쏴서 40여 분 만에 제압했는데 조직폭력배로 마약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흰색 차량이 내달리고 경찰차가 줄줄이 뒤쫓습니다. 시청 주차장으로 역진입했다가 길이 막히자 경찰 순찰차와 주차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으며 도주를 시도합니다. 포위를 뚫고 격렬하게 도주를 시도하자 경찰이 바퀴를 향해 여러 차례 실탄을 발사합니다. 차가 멈추자 경찰관이 유리창을 깨고 태저건을 쏩니다. 경찰이 몸싸움 끝에 운전자를 차에서 끌어내립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30대 남성 A씨가 차를 몰고 울산지검 정문 차단기를 부순 뒤 출동한 경찰차 6대와 3.8km 떨어진 울산시청까지 도주극을 벌이다 46분 만에 붙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실탄 11발을 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총 소리 나고 나와가지고 그냥 난리지요. 생각해보셔. 총소리가 나면 난리 나잖아.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현직 조직폭력배였고 A씨와 동승했던 아내는 모두 마약을 투약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내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백신 미접종자의 사회적 고립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백신 접종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임신부 등은 주변 사람들과 식당과 카페 출입은 생각도 못할 지경이라고 호소하는데요. 인터넷에는 미접종자를 거부하는 업소 명단이 공유돼서 업소와 미접종자 간 갈등도 벌어집니다. 신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신 18주 차인 A씨는 백신 부작용이 우려돼 아직 미접종 상태. 리스크를 안고 백신을 맞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 그런데 생활 속 불편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강화된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2, 3주 전부터는 집 밖 식당을 간 적이 없습니다. 미접종자라도 혼자 밥 먹는 건 된다지만 갈 때마다 방역 패스인 PCR 음성 확인서를 매번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싸가지고 가서 이거라도 먹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자체가 되게 처량한. 알레르기 질환으로 접종을 받지 않은 B씨도 식당은커녕 카페에 가본 지도 오래입니다. 괜히 거부를 당하면 민망해지는 상황이 있으니까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 실제 일부 식당과 카페는 코로나 확진자 발생을 우려해 미접종자 이용을 거부하는 상황. 이렇다 보니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미접종자 차별 식당 목록을 만들어 이용하지 말자는 움직임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목록에 포함된 일부 식당은 차별한 적 없는데 엉터리라며 억울함을 호소해 업주와 미접종자 사이 갈등까지 벌어질 조짐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고층 아파트가 높이 문제로 지자체나 행정기관, 건설사와 마찰을 빚는 일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협의점을 찾지 못해서 공사 재개와 중단이 반복되는가 하면 심지어 분양이 취소되기도 했는데요.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입주 예정자들입니다. 김혜나 기자가 내막을 취재했습니다. 고층 바다뷰를 자랑하며 지난 7월 분양했던 29층짜리 아파트 공사 현장. 그런데 지난달 고층을 분양받은 8세대는 난데없는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중도금 계약하기 거의 한 일주일 전쯤에 26층부터는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고. 인근 전파관리소로 인한 건물 높이 제한을 이유로 뒤늦은 제재를 당하면서 층수가 낮아진 겁니다. 인허가를 내준 지자체는 전파법상 보호구역인 걸 몰랐다는 입장. 분양이 다 끝난 다음에 하긴 되는 알면은 하긴 하는데 모르는 상황에서는 하긴 할 수가 없잖아요. 전파관리소는 규제 사항을 제대로 도시계획에 반영해달라고 2008년부터 여러 차례 강릉시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한 8차례 정도 요청을 계속했는데 계속 안 해줬어요. 파주에서는 최근 분양한 49층 오피스텔이 문제입니다. 국방부는 인근 대공포 운용에 방해가 돼서 층수를 낮춰야 한다며 뒤늦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파주시는 국방부가 애매한 답변으로 혼선을 자초했고 규제사항 반영을 요청한 적도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아마추어 행정 탓에 분양이 한때 중단까지 되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속을 태웠습니다. 김포장릉 인근에 공사 중인 아파트 단지 3곳도 문화재청 심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공사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시행사, 유관기관이 책임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던 입주 예정자들만 발을 구르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료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년에는 적어도 16%까지 인상이 될 걸로 보이는데 보험 갱신 주기에 따라서 2배 넘게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3,900만 명에 달하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날벼락입니다. 내 실손보험료 얼마나 오를지 김지아 기자가 미리 알아봤습니다. 30대 직장인 박모 씨. 오늘 보험사로부터 내년 실손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수도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가입할 때 비용이랑 좀 많이 차이가 나서 좀 많이 당황스럽고 처음에 이게 보험사 쪽에 좀 설계가 잘못된 게 아닌지 너무나 계속 갱신이 될 때마다 가격이 너무 오르고 있어서 금융당국은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9에서 16% 선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험사들이 올해 3조가 넘는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25%까지 올려야 한다고 했지만 절충안을 제시한 겁니다. 의견 제시이긴 하지만 그동안 보험사들이 금융당국 의견을 수용해온 관행으로 보면 사실상 확정됐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 갱신 주기가 3에서 5년인 가입자들은 보험료가 50%에서 많게는 2배 넘게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아직 인상률이 확정되진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보험료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탓에 공론화를 꺼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늘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이제 확정이었는데 금융위는 원칙적으로는 업계 자율적으로 정하라고 해놓고 좀 부담스러웠겠죠. 보험료를 뒷북 인상하는 땜질식 처방을 넘어 과잉 진료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전주 노송동의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도 성금을 전했습니다. 벌써 22년째 이어온 일입니다. 당연히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성금액은 어느새 8억 원을 넘었습니다. 2년 전 성금 도난 사건을 의식했는지 전달 장소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종이 상자 안에서 돼지 저금통과 5만 원짜리 지폐가 나옵니다. 전주 노송동에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도 성금 7천여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름도 없이 이렇게 기부하시는 그 천사야말로 참으로 우리 노송동의 자랑이고 전주 얼굴 없는 천사는 오늘 성금을 가져가라며 주민센터에 전화했습니다. 얼굴 없는 천사는 이 5톤짜리 트럭 화물칸에 성금이 든 박스를 올려놨습니다. 트럭 위에 성금을 놓아둔 건 처음인데 전주 얼굴 없는 천사는 지난해부터 새로운 장소를 골라 성금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 성금 도난 사건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고도 없이 갑자기 전화가 오기 때문에 해마다 연말이면 주민센터 직원들도 긴장감 속에서 얼굴 없는 천사를 기다립니다. 그 전화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좀 긴장을 하시고 연말 되면 막연히 이제 기다리면서 전주 노송동에 얼굴 없는 천사가 지난 22년 동안 기부한 성금은 8억 원이 넘습니다. 얼굴 없는 천사는 성금과 함께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시고 따뜻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며 희망의 편지도 남겼습니다. TV조선 박고루입니다. 겨울에만 찾아오는 귀한 손님 대구가 제철을 맞았습니다. 지난해보다 2배 많이 잡히면서 오랜만에 풍어를 이뤘는데요. 아쉽게도 어민들이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하동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경남 거제 앞바다입니다. 어민들이 수심 20m 아래에 설치한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그물에는 얼음 팔뚝 크기만한 대구가 펄떡거립니다.
올해 풍년이네. 북태평양에서 지내던 어미 대구들이 알을 낳기 위해 돌아온 겁니다. 12월부터 2월까지 겨울이 제철인 대구는 몸 길이가 최대 1m 넘게 자랍니다. 육질도 더 괜찮고 영양가도 조금 더 풍부하고 그렇습니다. 고기 몸체도 더 크고요. 그다음에 1m 넘는 대구도 간간히 나오기 때문에 이달 들어 거제의 대구 위판량은 107톤이 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많습니다. 올해는 바다 수온이 높아 조업 시기가 열흘 정도 늦었지만 지난 30년 동안 이어온 대구 취어 방류 사업이 효과를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코로나 여파로 대구 축제가 2년 연속 취소되고 소비마저 줄어든 상황. 찾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죠. 그냥 주말에만 조금 잠시 있고 평일에는 거의 사람이 많이 안 오죠. 제철을 맞은 대구가 모처럼 풍어를 이뤘지만 어민들은 가격 하락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가 절반의 성공에 그친 원인이 드러났습니다. 3단 산화제 탱크 안에 있는 고정장치가 풀리면서 생긴 일인데 이 설계 당시 계산을 잘못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21일 누리호 이륙 36초 뒤 이상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특이한 진동이 감지된 겁니다. 이 진동은 헬륨 탱크의 움직임 때문이었습니다. 비행하는 동안 헬륨 탱크에 힘이 가해지는데 이를 견디지 못한 고정 장치가 풀렸고 헬륨 탱크가 제자리를 벗어난 겁니다. 위로 떠오른 탱크는 배관을 건드려 헬륨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산화제 탱크에 균열이 일어났고 3단 엔진에 보낼 산화제도 새어나가면서 엔진이 빨리 꺼졌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계산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비행 시 가속도에 의해 부력이 증가하는데 이 부분을 놓쳤습니다. 저희들은 1G에 대한 그 부력만 고려를 하였고 최대 가속도인 4.3G에 대한 그 부력은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2015년 스페이스X도 헬륨 탱크 이탈이 원인이 돼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실패 자체도 개발 과정의 일부라고 볼 수 있고 발사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해외 선진국에서도 가장 최근까지도 경험하는 그런 그 사례가 있고 과기부와 항우연은 최종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합니다. 당초 내년 5월로 예정됐던 2차 발사 일정도 내년 하반기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검찰이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난 데다 당시 수사 담당자들이 외압은 없었다고 진술한 게 불기소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 윤우진 전 서장은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돼 추가로 기소됐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윤우진 전 세무서장과 관련해 윤석열 후보가 받은 혐의는 크게 두 가지. 수사무마 의혹과 변호사법 위반 의혹입니다. 우선 검찰은 윤 후보가 윤 전 서장 수사를 방해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무혐의로 봤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난 데다 당시 수사 관계자들이 수사무마 압박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2019년 뇌물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서장을 검찰이 2012년 당시 무혐의 처분한 데에는 동생인 윤대진 검사장과 윤 후보의 입김이 작용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윤 전 서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6차례나 돌려보내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윤 전 서장을 풀어준 건 수사 방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피의자의 친동생이 부장검사다 보니까 이렇게 영장이 기각된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검찰은 윤 후보가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거짓 답변서를 제출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도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윤 후보와 달리 윤우진 전 서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세무사로부터 1억 6천여만 원을, 육류업자로부터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예, 대선 전국의 깊숙한 뒷얘기를 들어보는 대선 설명서 서반장, 김반장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당의 서주민 반장 그리고 야당의 김정우 반장 나와 있습니다. 자, 서반장 오늘 어떤 얘기부터 준비했습니까? 예, 제가 준비한 건 아들은 남입니다. 예, 아들 결혼시킨 부모님들이 흔히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남자 할 때 남이 아니라 타인을 뜻하는 남이겠죠? 그렇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예. 김건희 씨는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이 도박과 성매매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후보 장남도 역시 공개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야당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겁니다. 예. 대통령의 부인은 공적 존재이고요. 권한과 지원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대통령 아들은 성년인데 남이죠, 사실은. 그 부부야 뭐 점 하나 찍으면 뭐 남이라고도 하는데 예. 그 부자지간은 천륜하니까 이건 좀 남이라고 한 건 좀 심한 거 아닌가요, 이게? 예, 뭐 아들이 어떻게 남이 되겠습니까? 이 아내는 당선되면 영부인으로서 활동한다는 점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나온 표현으로 보입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아들의 불법 도박 의혹이 불거졌을 때 4시간 만에 신속하게 사과했잖아요. 이게 빠르게 사과한 건 저희가 평가를 했었는데 네. 오늘 아들은 남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와는 좀 뉘앙스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뭐 이 후보의 사과, 이 신속성 측면에서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가 아들 도박에 관련해서 이 사과를 하면서 쓴 단어를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사이버머니라고 하나요? 사서 한 모양인데 인터넷에서 무슨 사이버머니 사가지고 이렇게 게임이라고 한 게 도박이라고 평가되는 것 같은데 정말 좀 사이버머니라고 하니까 이거는 불법 도박이 아니라 뭔가 좀 단순한 게임 같은 느낌을 주긴 하네요. 그러니까 사과를 하긴 하는 것인데 상황과 시간에 따라서 그 뉘앙스가 조금씩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군요. 예, 이 도박 문제뿐 아니라 조카 살인 변호 사실도 이 선제적으로 사과를 했지만 데이트 폭력이라고 했다가 이 표현했다가 논란이 됐죠. 이 후보가 사과는 빠르게 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는 이 다양한 논리로 문제의 심각성을 축소하거나 또 정당화하는 식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인지 그 야당에서는 이 후보의 사과가 진정성이 없는 상황 모면형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것조차 못하는 윤 후보 측에서 할 말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 내 문제보다 이 상대의 문제가 더 크다는 식의 대응이 자칫 오만하게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후보가 오늘 자신의 논문 표절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사과인지 아닌지 조금 애매한 태도를 보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 없다. 좀 제발 취소해달라.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인데 뭐 제가 인정합니다. 뭐 제대로 인용 표시 안 했고요. 알겠습니다. 표절 인정하니까. 그런데 그 지도자의 경우에 논문의 표절 여부를 살피는 거는 그 논문이 필요하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도덕성을 살피는 건데 뭐 필요 없으니 가져가라 이런 식의 태도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거면 사과를 왜 하냐 싶기도 하고요. 예, 고개 들면 진다는 게 선거잖아요. 국민들이 꼼꼼하게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자, 야당의 김정우 반장은 이준석 복귀 시나리오를 준비했군요. 어제 이 자리에 이준석 대표가 나와서 선대위 활동과는 무관하게 자신이 할 일을 찾아보겠다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오늘 당장 물밑에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이 대표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선대위에 그냥 복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 윤 후보도 그렇고 선대위의 대다수 인사들이 반대하는 분위기고요. 결국엔 명분과 시점 그리고 형식이 최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조금 전 리포트를 보면 연내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복귀 문제를 마무리하겠다. 이게 지금 야당의 분위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31일 그러니까 모레가 중요합니다. 이 대표하고 김종인 위원장의 이렇게 지금 점심을 먹기로 돼 있는데 예. 마침 그날은 그 지역 순회 중인 윤석열 후보도 충북에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상경할 예정입니다. 그날 뭔가 극적 만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 이 대표가 일정을 소화하는 장소에 윤 후보가 찾아가서 자연스럽게 상황을 정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 3일 이른바 이 울산 회동의 뭐 제2탄 뭐 요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뭐 처음이야 뭐 극적인 효과도 있을 거고 스토리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비슷한 상황이 또 반복되면 이거 뭐 약간 식상한 쇼로 좀 보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처음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명분이 중요합니다. 그 대선을 70일 앞둔 시점에 선대위를 일부 재편하고 이 과정에 이준석의 공간을 만드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솔직히 그래도 아직 안 와닿는데요. 뭐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큰절로서 뭐 사과도 하고 또 주요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하면서 나름 뭐 충격요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름 어쨌든 재미를 좀 봤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시기적으로도 좀 그러기에는 불가능한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다만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이 대표가 스스로 수습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가 풀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선대위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를 비난하는 당원들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고
선대위 내부 기류도 지난번 때와 달리 냉정한 건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제는 초선들이 이 대표의 대표직 사퇴까지 거론했는데 오늘 저희와 만난 한 3선 의원은 초선뿐 아니라 다선 그룹도 대표직 사퇴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은데 이쯤 되면 이준석 대표도 스스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돌아보고 성급하게 선대위 직함을 버린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새 출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많더군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 대표와 관련된 사생활 의혹까지 불거졌잖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그것도 부담이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대표가 처신을 보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쉽게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이 직을 던진 이유에 대해서만 강변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지만 당 일각에서는 대선 승리를 한 대승적 차원에서 윤 후보 본인이 복귀의 그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런 기류도 있습니다. 예, 시점이 이 정도 되면 모든 책임은 결국은 후보가 지는 거니까 윤석열 후보가 뭔가 역할을 해야 할 텐데 이번 주말 지나고 나면 사실 좀 타이밍 잡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예, 서주민, 김정우 두 반장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올해 지구촌은 극단적인 날씨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춥지 않아야 할 곳은 비정상적으로 추웠고 그다지 덥지 않던 곳도 폭염으로 고생했죠. 이런 이상 기온이 문자 그대로 일상이 되는 기후 위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포커스는 지구촌 기상 이변에 맞췄습니다. 혹한의 추위로 유명한 미국 알래스카. 그런데 지난 26일 이곳의 기온이 영하 19도가 아닌 영상 19도를 기록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역사상 가장 따뜻한 12월을 맞은 거죠. 이런 이상기온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한겨울에도 영상 6도를 유지하는 미국 텍사스는 올해 초 영하 18도를 기록했죠. 30년 만에 혹한에 미국 전역에서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You never think you see the day until you got snow coming down like this. 상황은 유럽도 비슷했습니다.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인 그리스에는 12년 만에 폭설이 쏟아졌고 폴란드 해안가도 파도의 결을 따라 얼어붙을 만큼 매서운 한파가 불어닥쳤죠. Zimową wyjeżdża się raczej w góry, a nie nad morze, ale jest naprawdę rewelacyjnie. Nie spodziewałam się takiego widoku. Jestem bardzo mile zaskoczona. 여름에는 폭염이 문제였습니다. 6월 평년 기온이 22도 수준이던 캐나다 밴쿠버는 49.5도까지 올랐고 건조한 미국 서부를 덮친 산불은 서울 면적의 9배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It is just so extremely hot and dry. Fuels are at record or near record levels of dryness. 유럽 역시 폭염에 산불까지 겹치며 큰 피해를 입었죠. Ad ora purtroppo 20.000 ettari di bosco che rappresentano secoli di storia paesaggistica e ambientale di questa nostra isola sono andati in cenere. 유엔은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높아지면 가뭄 같은 기상이변도 2배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더운 곳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덥고 추운 곳은 얼어붙을 만큼 추워진다는 거죠. 폭우, 폭염, 한파가 더 빈번해지고 그 강도도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 위기로 인한 극한 기상현상은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만큼 지구촌을 간파한 기후 위기.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상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한 해를 돌아보자니 후회도 많이 남으실 텐데요. 100년을 살아온 철학자 김형석 교수에게 삶의 지혜를 물었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1920년 평안남도에서 태어나 올해 나이 102세의 철학자 김형석 교수. 팬데믹 위기 상황으로 개인과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의식이라고 할까요? 우리 사회 윤리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이번에 좀 많이 배워야 해서 나를 위해서 더불어 살기 위해서 이거 내가 꼭 지켜야겠다. 윤동주 시인과 한반에서 공부를 하고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연을 직접 들었던 한국 역사의 산 증인인 그는 우리 사회 분열에 대한 걱정도 털어놓습니다. 우리나라에 지도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
지도자로 하여금 지도자 노릇을 하게 만들어주는 국민이 없다. 1985년 연세대학교에서 정년 퇴직한 뒤에도 현업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그의 장수 비결은 100세 이상 살고 싶으면 욕심내지 말아라. 그리고 남 욕하지 말아라. 남 욕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민구안이 마음을 편안히 가진 거가 돼요. 인생의 가장 큰 가치는 사랑으로 더불어 사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김영석 교수. 새해에는 주는 사랑으로 베푸는 삶으로 더 행복해지라고 조언합니다. 제일 큰 행복은 뭔가 역시 보람있게 사는 것 같아요. 사회에 무엇을 주었는가, 또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행복을 느끼고 살았는가. TV조선 최윤정입니다. 1984년 LA 올림픽 여자농구 은메달리스트로 한국 여자농구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김영희 씨가 근황을 전했습니다. 말단 비대증으로 34년째 투병 중이지만 이웃들의 손길에 다시 재기를 꿈꿉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여자 농구의 살아있는 전설. 2m가 넘는 장신으로 코트를 지배했던 코끼리 센터 김영희. 1982년 뉴델리 아시안게임 은메달, 1984년 LA 올림픽 은메달의 주역으로 활약했습니다. 손만 뻗으면 선수들이 아무리 점프하고 공 뺏어야도 안 되는 거예요. 또 키가 큰 게 저한테 너무나 감사했어요. 근데 그게 힘입병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자 농구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에게 위기가 찾아온 건 1987년. 훈련 도중 반신마비를 겪은 후 뇌종양에 이어 거인병으로도 불리는 말단 비대증 진단을 받은 겁니다. 합병증까지 겹치며 34년 동안 이어진 투병 생활에 몸과 일상은 망가졌고 올림픽 은메달 연금 7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남들과 다른 키에 종종 이웃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방송 등으로 안타까운 사정이 알려지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 여기 이사 왔을 때는 동네 분들이 저를 피했어요. 이 동네 어린 학생들이 농구 힘어 농구 좀 가르쳐주세요. 문체부 황희 장관도 오늘 자택을 찾아 특별 보조금을 전달하며 격려했습니다. 더 살고 싶어서 더 살고 싶은 갈망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아침 회사 보겠구나. 감사합니다. 다시 이렇게 깰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TV조선 장동우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 이렇게 매서운 추위가 몰아닥치는 새해 미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동문학가 권정생입니다. 그는 시골 교회 종직이었습니다. 15년 꼬박 한겨울 새벽에도 맨손으로 줄을 당겼습니다. 그 이유가 안동 일직교회 종탑 아래 그의 글에 담겨 있습니다. 새벽 종소리는 가난하고 소외받고 아픈 이가 듣는데 어떻게 따뜻한 손으로 칠 수가 있어. 그는 어려서 행상으로 떠돌며 동냥까지 했습니다. 결핵이 번져 방광을 떼어낸 뒤 평생 소변 주머니를 달고 살았죠. 그의 말대로 유랑글식하던 폐병쟁이를 교회가 거뒀습니다. 문간방에 살며 100만 부 넘게 팔린 동화집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종이 차임벨로 바뀌면서 그는 종줄을 놓았습니다. 후미진 곳에 성냥갑 같은 흙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가 말했듯 한 달 생활비가 5만 원이면 좀 빠듯하고 10만 원이면 너무 많은 삶이었습니다. 낡은 밥상을 지필 책상으로 쓰고 여름이면 고무신, 겨울이면 털신 하나로 지냈죠. 그렇게 아끼고 아껴 모은 인세 12억 원을 어린이들을 위해 남겼습니다. 강아지 똥이 그럼이 돼 민들레를 피워내는 이 동화는 권정생 자신의 삶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낮고 외롭게 살면서도 서로 보듬고 다독이며 상처와 소외를 이겨내는 그의 글 속 주인공들처럼 여전히 코로나의 터널에 갇힌 채 이태째 해가 저물어 갑니다. 가족만 빼고 모든 것과 멀어진 황량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지나온 날을 돌아보는 이 즈음이면 좌절과 부정보다
환희와 긍정의 소회가 솟기 마련입니다. 배고픈 고학생 시절 얻어먹었던 홍합 한 그릇 값과 마음의 빚을 50년 만에 갚은 72살 재미교포의 마음이 그렇겠죠. 그는 어느 추운 겨울 하도 배가 고파서 서울 신촌의 뒷골목 노점을 기웃거렸습니다. 돈은 다음에 드리겠다는 그에게 아주머니는 흔쾌히 홍합탕을 차려줬습니다. 하지만 돈을 갚지 못한 채 미국 이민길에 올랐고 얼마 전 신촌 지구대에 $2,000와 함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삶을 돌아보고 청산에 가면서 그 아주머니에 대한 감사와 속죄의 심정으로 기부한다고 했습니다. 시인 에밀리 디킨슨은 후에 그것은 잠에서 깨어난 기억이라고 했습니다. 부끄러워 참아 뽑지 못한 못, 저마다 한두 개쯤 가슴속에 품고 있을 셈이 칩니다. 남의 가슴에 박은 못, 내 가슴에 박힌 못 모두 뽑아내고 후련한 마음, 맑은 머리로 새해를 맞아야겠습니다. 12월 29일 앵커의 시선은 못 뽑으셨습니까? 였습니다. 내일부터는 세미 한파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세미 한파란 한 해가 끝날 무렵에 찾아오는 강추위를 말하는데요. 내일 서울은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고 이번 한파는 새해 첫날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이 급격히 추워지면서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특보는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요. 서울은 종일 영하권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역에서는 눈도 내리겠는데요. 특히 충남과 호남 지역에서는 폭설로 인한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면서 최고 10cm까지 쌓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오랫동안 비나 눈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날이 건조한 가운데 산불과 화재 사고도 잇따랐는데요. 내일은 바람도 강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신 바람 덕에 미세먼지는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어느새 올해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군요.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12월 29일 수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